7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하면서 당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하루빨리 의정 갈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취임 첫날 곧바로 의료계를 만나면서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의 사실상 첫 번째 그 총리 이후의 행보 자체가 의료계와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료계의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 장관이 아직까지 임명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정례 회동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정례적인 오찬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와 대통령실 간의 그런 긴밀한 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성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주 월요일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회동한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용산으로 청사로 옮긴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매주 1회씩 회동을 했었고요. 일이 많을 때는 매주가 아니라 격주에 한 번씩 회동을 해왔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회동을 해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나 특별하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해결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만남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 자체는 반길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의대 정원의 핵심 문제는 DJ 때 이후에 의대 정원을 소폭 늘린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준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수요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 가면 내외 산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필수 의료진인데 그 필수 의료진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걸 한꺼번에 해결했던 거고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늘리지 않거나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이걸 요구했던 건데 과연 김민석 후보가 만나서 현재 상태에서 의대 정원 없이 그냥 봉합하자라는 수준의 대화가 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7월 임시국회 첫날 분위기를 좀 읽어보면요.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상견례 자리에서 협치 의지를 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첫날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장관 청문회 전국도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 협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좀 파열음이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송 3법을 포함한 각종 개혁 입법 보완들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이전에 이미 공론화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함과 동시에 이 부분도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체적인 그런 개정안을 제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런 개정안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방송 3법 그런 이 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있을 그런
장관 그 임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것처럼 각종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지만이 아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내각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과 입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방송 3법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여야 대치 정국 계속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이게 굉장히 지금 크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다음 주 월, 화, 수는 일단 몇몇 장관들은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났지만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두 아들 그리고 동생까지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남편인 정동영 의원, 아버지인 정동영 의원, 형인 정동영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요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입법을 하고 그 가족들은 입법에 대한 혜택을 얻는 사실상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정은경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마스크 이제 착용 의무라든가 손소독 의무를 발표했는데 그 순간 남편은 관련 주식을 사가지고 수억 대의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익도 대통령실에 처음에 제출했을 때 하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봤을 때 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즉 축소해서 수익을 신고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일하면서 속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중앙부처 장관이 되는 게 옳으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률이 74%로 합니다.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아시죠? 예. 그분이 논문 표절률이 74%였었어요. 그렇게 74% 논문 표절 나왔을 때 가수 홍진영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교육자도 아닙니다.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1년, 2년, 3년 정도 아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또 가졌었죠. 그리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이중적인 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요. 논문 표절률이 48%, 28%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진숙 후보자는 74% 되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문 표절이 무려 10건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범죄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100년 대개인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보낼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취임 첫날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장관 청문회 등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잘함에 대한 응답이 2.4%포인트 상승한 건데 어떤 게 좀 크게 작용했다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사실상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추이가 굉장히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였던 민생 안정과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그런 의혹을 국민의힘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를 인준한 이후에도 그런 지지율의 변동에 오히려 영향이 없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조차도 국민들은 납득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TK를 중심으로 한 그 TK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단위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쇄신과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반사이익조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취임 이후에 긍정평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어떤 이유가 크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지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라는 거 이거 자체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 이재명 정권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이제 소식이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비교를 해봐야죠.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 앤 프라이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고조된 국민 감정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정권 창출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앤 캐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앤 캐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60%라는 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2017년 6월에 갤럽 기준으로 하면요 그때 당시 지지율이 무려 80%를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정권 초기에 80% 캐시도 나눠주지 않았는데 80%의 지지율 높았다는 거. 거기에 비하면은 현금 나눠주고도 이렇게 60%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53.8%,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28.8%,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내려가면서 양당 간의 격차가 25%포인트로 벌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정당 지지도 결과가 저희가 앞서 살펴본 새 정부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그 지지도가 50%를 꾸준히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의 그 지지층들이 굉장히 공고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조차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유지를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혁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정권 초반기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전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약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대변인께서는 이 정당 지지도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도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특히 이제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아주 영리한 홍보 국정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건 아니지만 과연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어쨌든 우파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대선에 졌기 때문에 상당한 실망감이 있고 아직 그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러시 앤 프라이드 효과, 즉 고조된 국민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화 응답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망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파 지지자들은 전화 연락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끊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고요. 한편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혁신 작업을 이끌어갈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이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 구성안을 발표했는데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 위원장을 만약에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예.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혁신위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당 대표 출마 선언까지 하는 바람에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인사가 있으면은 그 인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기가 혁신을 이끌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했던 인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혁신위원장을 바로 이제 사임하고 나와서 바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사청산 이제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 예.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해서 청산하겠다라는 이 얘기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탈당 조치를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카드를 꺼냈을 경우에 전당대회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 표를 많이 가져와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또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1승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전당대회에서 TK 지지를 가져와 가지고 실제 당대표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던진 이 파장은 여러 가지 오묘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장동혁 의원까지 포함하면 한 4자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4자 구도 속에서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적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아니면 얘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는 사실상 예측된 거긴 하죠.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땠습니까? 사실상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지만 사실상 소모품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했죠. 그 당시에도 5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당 지도부와 당 주류 세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선출이 되고 비대위원들조차도 상당수가 친윤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안철수 혁신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전 단계로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농성에 참여했던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단 2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사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내란과 탄핵, 그다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를 극복해야 될 수 있는 마지막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지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도지사 내년에 도전할 것 같은데 예.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혁신을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정치적 발판과 자산으로 삼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혁신의 위원들이 본인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송원석 어쨌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게 좀 걸렸단 말이에요. 좀 이제 매끄럽게 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당 대표가 돼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런 성공을 정치적 자산 삼아서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를 도전하려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런 정치적 개인적 아마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에 열립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에서는 지금 영장 청구서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행배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구속이 취소가 되어서 석방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에 발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2차 소환 조사 이후에 직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소명받은 다음 곧바로 청구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번 청구서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고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네. 증거인멸 여부입니다. 근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번 혐의 자체가 사실상 증거인멸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든가 비화폰 삭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체포영장 발부하려면요, 이제 주거지가 불안정, 예를 들면 찜질방에 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거지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습니다. 이미 압색을 다 해가지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죠. 또 하나 도주 우려가 없죠. 왜냐하면 상가 1층만 가도 그게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주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경호처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체포영장이 어떤 필수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외환유치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체포영장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외환유치죄를 다시 넣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영장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인용되면 이게 구속기간이 결국 6개월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구속시키려고 그때 쓸 카드로 외환유치죄를 이번에 빠뜨리고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